2025년 11월 서울 여의도의 금융중심가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증권사 트레이딩룸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키보드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약 3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순매도하며 대규모 자본 이탈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보기 드문 압도적인 매도 물량이었습니다. 수많은 모니터 화면에는 불안한 붉은색 숫자들이 끝없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매도 주문은 마치 댐이 터진 듯 멈출 줄 몰랐습니다. 단지 그날만의 특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통계는 더욱 암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14조 4,56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월별 순매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던 2020년 3월의 12조 5천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으며 당시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으로 휘청거렸던 충격적인 순간마저 능가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자산관리 회사 대표는 고객들과의 상담에서 똑같은 질문들을 반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무섭게 팔고 있나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대체 언제쯤 다시 돌아올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답을 찾지 못한 무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행한 최신 보고서를 꺼내 들었지만 그가 데이터를 설명하면 할수록 고객들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질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숫자들이 현재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는 한 중년 사업가가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고이 접힌 투자이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싱가포르 방문이었으며 이번에는 마침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참이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파트너스, 헨리&파워트너즈가 발표한 보고서는 올해 한국 100만 장자 2,400명이 해외로 이주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그는 그중 한 명이 되어 고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 세 장면들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흐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부의 자본 또한 함께 유출되고 있다는 섬뜩한 신호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 투자 동향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해 11월 외국인들은 한국 상장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했는데 국제금융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한국 시가총액의 약 0.4%가 한순간에 증발한 것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상장 채권 시장에서는 16조 2,540억 원이 순유입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주식을 팔아치우고 채권을 사들이는 이 패턴은 전형적인 위험 회피의 신호이자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 이탈 움직임은 비단 11월 한 달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외국 자본의 이탈은 이미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누적 기준으로 무려 40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의구심을 품고 꾸준히 비중을 줄여왔다는 방증이었습니다. 그러던 2025년 5월 잠시 흐름이 바뀌는 듯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6월에는 2조 8천억 원, 7월에는 6조 3천억 원을 사들이며 코스피 지수를 3,000포인트 근처까지 밀어올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듯했습니다. 언론은 외국인이 돌아왔다며 희망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월에 다시 1조 5천억 원의 순매도가 출현하며 일시적인 매수세가 꺾였습니다. 9월에 5조 2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다시 잠시 돌아오는가 싶더니 10월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역대 최대 규모의 매도세가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말과 12월 초
시장의 흐름은 또다시 미묘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1월에 13조 3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순매도에서 12월 중순까지 3조 4천억 원의 순매수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나 환율은 여전히 1470원대 근처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을 완전히 등진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한 뒤 다시금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아 돌아오는 선택적 투자의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기술주에서 이익을 회수하고 기업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가 조정되면 언제든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식 잔액은 1192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전월 대비 외국인 보유 주식 잔액은 크게 줄었으며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 또한 29.6%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비중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서서히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는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서 꾸준히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모순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같은 시기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오히려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즉, 외국 자본은 한국에 공장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수적인 산업에는 투자가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공장은 짓고 있는데 주식은 파는 상황. 이 모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장기적으로 물리적 자산을 확보하려는 투자는 늘어나지만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금융투자는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외국 자본은 한국 기업의 우수한 생산 능력과 기술은 필요로 했지만 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될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주식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미래 이익에 대한 청구권인데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장의 현금이 그 기업이 앞으로 창출할 미래 이익보다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자본은 위기가 터지기 훨씬 전에 먼저 움직이는 예민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위기가 확실해진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팔고 싶어도 매수하려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확신이 아닌 단지 가능성이라는 작은 신호만 보고도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신호는 바로 환율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초 1,300원대였던 원 달러 환율은 그해 내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4월에는 1,339원까지 올랐고 하반기 내내 1,300원대 중후반에서 1,400원대 초반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는 기어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과 서울의 국환중개 공시 기준으로 2025년 12월 초중순 원 달러 환율은 1,470원을 상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약한 수준의 원화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간 원화는 달러 대비 71% 하락했으며 특히 그해 4분기에만 약 5%나 폭락했습니다. 환율 상승은 곧바로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 지수를 보면 2025년 11월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으로 전월 대비 6% 상승했습니다. 이는 19개월 만에 가장 빠른 상승률이었습니다. 약세 원화가 수입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었으며 이는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두 통화의 교환 비율을 넘어서 두 나라 경제에 대한 기대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거나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환율은 오르게 됩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AI,
붐을 타고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이 고조된 반면 한국은 고질적인 내수 부진에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겹치며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시장은 환율 상승을 일시적인 수출 이익의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오르고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물가와 소비를 동시에 압박합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 시장이 흔들리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며 이는 다시 주가 하락과 추가적인 자본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 구조는 한번 만들어지면 스스로를 강화하며 고착화됩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자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대형 장기 자금들마저 자산 배분의 방향을 해외로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 국내 연기금과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해외 증권 투자 증가액은 무려 35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 248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규모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유행성 움직임이 아니라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주도하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자산 배분 변화였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2025년 10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대형 연기금과 장기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줄이는 동안 국내 최대의 장기 자금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한국 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융시장 밖에서도 동일한 경고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임인 컨설팅 업체 헨리앤 파트너스가 발표한 2025년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2,400명의 백만장자가 해외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동성 투자 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급증했는지 과거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불과 2022년에는 400명에 불과했던 백만장자 이주자가 3년 만에 6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규모는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영국 16,500명, 중국 7,800명, 인도 3,500명에 이어 한국이 세계 4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헨리앤 파트너스 보고서는 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유출되는 자산 규모를 약 152억 달러, 하나로 약 20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막대한 자산은 본래 한국 내에서 소비되고 투자되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던 중요한 경제 자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제 활동과 활력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가져올 심리적 효과입니다. 사회의 부유층이 대거 떠난다는 것은 가장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진 이들이 한국의 미래를 더 이상 낙관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신호는 다른 일반 사람들의 선택에도 전염병처럼 영향을 미칩니다. 나도 혹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나도 내 자산을 해외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 자본은 정확히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한국 경제의 어떤 부분에서 치명적인 위험 신호를 감지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성장 둔화였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당시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고작 0.8%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2024년 전망치인 2.5%에서 무려 1.7%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수치였습니다. 2026년 전망 역시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더욱 비관적이었습니다.
2025년 성장률 전망을 0%로 낮췄는데 이는 당초 전망했던 2%에서 2%포인트나 하향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성장률이 0%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선진국에서 1% 미만의 성장률은 사실상 정체를 의미하며 이는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성장 자체보다 더욱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은 바로 성장의 질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전체 수출액은 외형적으로 분명 증가세를 보였지만 정작 내수 경제는 오랜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0%를 훌쩍 넘는 기록적인 급증세를 보이며 국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눈에 띄게 부진하며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성장의 결과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삶은 피부로 느낄 만한 개선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한국 기업들의 고질적인 기업 가치 평가 구조에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다른 선진국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수준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훨씬 낮은 가치로 평가받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이 미흡하고 기업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며 특히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불공정한 사례들이 수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특성을 오랜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간절히 기대했고 정부 또한 기업 가치 제고라는 기치 아래 여러 정책들을 내놓으며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칠 정도로 더뎠습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불거진 불공정한 합병 비율 논란은 기업 가치 평가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투자자들은 기다리지만 그들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투자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과감히 선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 인도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고 베트남은 매력적인 생산 기지로서 제조업 투자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었으며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앞세워 밸류에이션이 연일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제자리 걸음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인구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고 이와 동시에 사회의 고령화는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재 시점에서 소비시장의 축소라는 형태로 명확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사회 전반의 활력과 혁신 동력이 약화된다는 의미와 직결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려는 젊은 인재들이 줄어들고 대신 기존의 안정적인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낮아지는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 비중을 줄인 것은 단순히 단기적인 기업 실적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관찰 끝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가까운 미래에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일반 투자자들, 회사원들,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과연 어떻게 피부로 체감하고 있었을까요? 서울 강남의 한 직장인은 최근 몇 달간 급여 통장을 들여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 액수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카트가 예전처럼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과거와 같은 양의 물건을 살 수 없다는 사실에 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치솟았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로 전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양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관망세를 유지하며 갈팡질팡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혹은 다시 오르기 전에 서둘러야 할까 하는 고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자 자산 효과 역시 서서히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상승할 때는 사람들이 자신이 더 부자가 된 것 같은 심리적 착시 현상에 사로잡혀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정체되면서 이러한 심리적 효과가 사라지자 소비 심리 또한 함께 위축되며 내수 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의 내수 경제는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에 너무나도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대표들은 또 다른 종류의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오르자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분명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날의 칼과 같았습니다. 동시에 수입해야 하는 원자재 가격 또한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출은 늘어도 실질적인 마진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건비와 감당하기 버거운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면서 중소기업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궁여지책으로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훨씬 나은 대안으로 보였습니다. 그곳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아직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버티는 것보다 해외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생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냉정한 판단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아직 소수의 기업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숫자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이 더욱 큰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한 펀드 매니저는 매일 아침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및 매도 동향을 집요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왜 파는지, 그리고 살 때는 정확히 어느 종목을 사는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하나의 뚜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전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선택적으로 일부 자산을 남기고 또 선택적으로 다른 자산들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기업, 배터리 관련 기업, 그리고 일부 바이오 기업들에는 여전히 뜨거운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명확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반면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는 기업들, 금융주, 그리고 건설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자금의 흐름은 한국 경제를 두 개의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대기업들과 오직 국내 수요에만 의존하며 성장하는 다수의 기업들 사이의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가지수는 소수의 초대형주의 움직임 덕분에 겉으로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과 내수 중심 기업들은 실적과 주가 모두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자산시장의 성격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장기적인 기업 가치 평가보다는 단기적인 시장 흐름과 매매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자금은 특정 자산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조금만 가격이 오르면 곧바로 차익을 실현하며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졌고 변동성이 커질수록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장기 투자 자금은 더욱 빠르게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형성된 구조는 마치 스스로를 강화하는 것처럼 고착화되며 단기간에 자연스럽게 해소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환율이 마침내 1,470원을 넘어섰을 때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듯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곧이어 시장 안정화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고 환율은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압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충분했지만 단순히 외환 보유고를 투입하여 환율을 방어한다고 해서 자본 유출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환율을 낮출 수는 있었지만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을 떠나려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여느 때처럼 쇼핑몰을 찾고 영화를 보며 친구들과 만나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카페는 빈자리 없이 만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냉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한 달에만 외국인 자금 14조 원이 넘게 한국 시장을 빠져나갔고 같은 해 하반기 기준으로 누적된 유출액은 무려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동향 보고서 또한 매달 이와 비슷한 심각한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 나라의 시장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떨어진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한 기대 자체가 재조정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민감하게 읽어내는 사람들은 곧바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신호를 놓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은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계속 살아갑니다. 역사적으로 자본은 항상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선행 지표였습니다. 위기가 실제로 닥치기 훨씬 전에 이미 그 징후를 읽고 빠져나갔으며 반대로 경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돌아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장이 마침내 공포를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거대한 기관 투자 자금들은 방어적인 위치로 이동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그 경고 신호가 이미 켜진 상태였습니다. 아직은 요란한 비상경보음이 울리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고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쉬지 않고 깜빡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 금융감독원의 월간 동향보고서, 그리고 한국은행의 각종 통계 자료들, 그 모든 공식적인 자료들이 한결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이름 모를 누군가가 한국 시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자산 배분을 변경하며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의 역대 최대 규모 매도는 단순히 부정적인 신호만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종류의 신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차익 실현의 신호, 즉 과도하게 형성된 거품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월 고점에서 매도를 시작했고 11월에 집중적인 매도를 보이다가 12월 중순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한 흐름은 겉보기에는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같은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선택적 투자 전략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우위 산업에서 충분한 이익을 실현하되 좋은 매수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재진입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 보고서에 언급된 2,400명의 백만장자 중 일부는 이미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이들은 이미 이주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거나 언제 떠날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개인들의 결정들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자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고 여전히 멈추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의 거리는 여느 때처럼 밝았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도시를 수놓았고 사람들은 연말 보너스로 무엇을 살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의 모니터에는 달러당 1,470원을 넘나드는 환율 수치가 불안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외국인 보유 비중 29.6%라는 숫자 옆에는 매수와 매도를 오가는 순매수 기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을 지배했던 공포감은 이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신호로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어딘가에서 돈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움직임의 방향은 이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과 다양한 신호들 사이를 오가며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흐름을 읽고 자신만의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것은 오늘도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느끼고 있는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기록해주세요.